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펼친 주장입니다. 200만 명의 촛불도 민심이 아니랍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들어준 건 유경수 여사가 민원을 흘려듣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민원도 말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어제 있었던 두 개의 재판, 최순실 재판과 대통령 탄핵 재판 모두 다 참으로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과연 어떤 논리로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건지 오늘 첫 순서 어제 화제가 됐던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논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 진행을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탄핵 심판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당히 논쟁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 법정에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법정에서 막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어제의 발언의 당사자 서석구 변호사와의 재판 직후 인터뷰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탄핵 심판 공판 앞두고 그 변론해야 되는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변호인단 전체가 다 만나서 그렇게 이 대화를 이 변론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교차가 됐죠. 예.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하고 또박 차분하고 또 원래 성격이 겸손하시잖아요. 그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예.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들 변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기억력이 좋으신데 근데 왜 그 세월호 날에 7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됐고요. 예.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눴다더라 부르지. 그래도 국민의 궁금증을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그 보도들이 그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대통령의 인격 살인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괴담과 유언 피해가 판을 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대규모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그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명으로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하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0일까지 나중에.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시는 겁니까? 좀 더 소상하게. 10일까지는 가능한 한 10일까지는 내겠다고 우리가 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단두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리고 6.25 전범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도심을 행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촛불 민심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넘어왔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랬죠. 이런 촛불은 예?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건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다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중에 일부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 나온 촛불 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그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 북한식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예. 민중 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 예. 이런 민중 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 민심의 대변인도 아니었고요. 아니죠.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그 강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강유서를 찍어가지고 예. 국영국까지 포함해가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이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저 변호사님. 저 태극기 집회는 예. 촛불은 민심이고 뭐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변호사님 이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말에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봤죠. 예.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 현장도 그 현장이지만 그리고요.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강화문 촛불 현장 예. 그 사람들 봤죠. 내가 안 갑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하는 그런 거 제가 봤죠.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는 민심입니까? 본 사람 별로 없고요. 저- 그 많은 인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보셨을 텐데 그 인원이 뻥튀기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신각 그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 했는 거는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태극기 민심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민중 집회가 없었다는 것만은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80%가 탄핵에 찬성이었고 대통령 지지도는 최저 4%까지 떨어졌습니다. 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민심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대통령 지지도 4%, 탄핵 찬성 여론 80%가 민심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한국 최신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갖다가 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이 나섰다. 음흠.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북한 말은 믿지 않습니다. 북한 말 믿으세요? 왜 북한 언론이 그렇게 남조선 언론을 극찬을 하겠습니까? 한국 언론을? 바로 이석기 석방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 알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변론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된 검찰의 공소장. 이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조사도 않고 공범이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그렇죠. 의미실까요? 아니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에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단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때 예.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일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단행했지 않습니까? 2, 3일이 촉박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기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도 안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자체가 예. 적법 절차 위배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 3일 여유를 드렸는데 그게 속박하다고 해서 한 주를 미뤘는데 왜 또 안 나오셨을까요? 기자님 얘기 들어봤어요. 예. 피의자에게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원전 2700년 하무라비 법정에 내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있죠.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뭡니까? 예. 특검법 정치적 중립성을 검사는 지키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특검법. 원래 종전특검법은 정당은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까? 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특검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 합의로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주고 이거는 알겠어요.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예.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합니까? 근데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최종 임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최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답변을 좀 주시죠. 그거는 대통령도 잘못이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예. 그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한 건 이외에는 죄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명을 한 대통령도 잘못 임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특검법 수사 자체도 이것도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8조 원 퍼줘가지고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탈핵하고 그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온 이 위험을 사드 배치를 하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한 것이 야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초래해놓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잠깐만요. 검찰 말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사는 받으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요. 예. 특검 수사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우리는 이 특검 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그 특검 검찰청법을 위반한 그 특검 예.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그럼 아예 그 조사도 받으러 안 나가시겠네요, 대통령?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든 간에 저는 저 개인은 그렇다 이겁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안 나가시는 게 맞다. 저 개인 의견은 그렇다 이겁니다. 전체 변호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 우리 국회가 스스로 만든 특검법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변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현대차 회장 만나서 최순실 씨 딸 그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죠. KD 코퍼레이션 제품 쓰라고 민원 넣은 거 이거에 대해서 예? 유경수 여사가 평소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걸 박 대통령이 실천하느라고 민원을 다 들어준 거다. 이거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변호사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최순실 사건은 예.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과장됐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법리 공방에서 예.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민원 처리 때문에 최순실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곁을 다 떠났고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우리가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랬다. 내가 최순실에게 무슨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걸 했다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순실 사건도 과장됐다고 보세요? 그 민원 넣어서 대통령 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딸의 말을 사준 삼성이라든지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을 받고 재벌에게 뭐 부탁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JTBC 그거 있잖아요. 타블렛 PC. 예. 이것이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고요. 그 JTBC 자료 모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니, 태블릿 PC에서 나온 건 연설문에 관한 것뿐 없고요. 그 얘기를 차치하고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은 국정농단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순실 태블릿 PC 같으면 예. 거기에 최순실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락날락 거리는데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 하나도 없고 그 이게 무슨 너무 최순실 거냐. 거기에다가 그 국가기밀 서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최순실이가 마치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변호사님, 언론이 그게 일단 태블릿 PC 건을 제외하고라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태블릿 PC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건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태블릿 PC 말고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 200여 개가 넘는 통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들으셨죠? 민간인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합니다. 담화문을 언제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그걸 뭐 어떻게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대통령에게 전해라.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물어라.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님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 지금 야당의 국회 원내대변인이 이재정 의원이죠. 예. 그 사람이 이석기 무죄 변론한 장본인이죠. 예. 그 사람 휴대폰 다 공개하고 하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거죠? 석방 무죄 변론을 한 사람을 어떻게 국회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합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예. 그 정당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당 얘기를 우리가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도 못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은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북한에서 뭐습니까?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언론에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님, 언론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취 내용은 검찰이 내놓은 조작이 아니라 정호성의 목소리입니다. 최순실의 목소리고. 이게 어떻게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자님. 예. 민중 총궐기가 주도하는 예. 퇴진 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거는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예.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하루 종일 논쟁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의 실제 음성, 실제 인터뷰를 여러분 약 15분간 들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차긴 했지만 사실상 1차나 마찬가지, 첫 재판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은 9분 만에 끝났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녹음이라든지 그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들은 어떤 논리로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렵게 탄핵 심판 직후에 재판장을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를 잡아서 그분을 붙들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약 15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의견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그 논리는 이러이러하다고 서석구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의 사정으로 어제와 오늘 장한대 박창환 교수가 우정 출연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참으시고 행간 가겠습니다.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 오너 일가의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셋째 아들인데요. 예.
강남 술집에서 종업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예. 경찰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물도 부쉈고요.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을 보자 합니다. 또 열받는 사건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좀 지금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또 열리게 생겼는데 하나그룹 잊을만 하면 폭행 사건이 자꾸 터져요. 네, 사실 이 삼남 김동선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죠. 2010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도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유야무야 넘어갔고요. 사실 하나그룹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2007년 이 북창동 가라오케 폭행 사건입니다. 예, 예. 당시에 차남이 술집에서 시비 끝에 다치니까 김승현 회장이 이 가해자들을 청계산까지 끌고 가서 그렇죠. 쇠파이프 그리고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해서 보복 폭행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큰 네, 사건이어서. 10년 전 사건이지만 예. 지금도 또렷합니다. 예. 그 뒤에 이 차남 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고 예. 또 뭐 대마초 사건 할 것 없이 정말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하나그룹 오너 일가입니다.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화그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세상이 변한 걸 그들만 모른다입니다. 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고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재벌가의 철없는 자제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아들도 기내 폭행 사건으로 뭐 버젓이 자행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 때리고 이런 예. 갑질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승현 회장이 어제 이 자식한테 크게 분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 이 김동선 아들한테. 그렇죠. 미르 K스포츠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까지 다녀온 김승현 회장은 네. 지금 때가 엄중하다라는 거를 본인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알았는데 네. 아들은 아직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재벌이 권력보다 세다입니다. 재벌이 권력보다 세다? 사실 청와대가 부패하면 예. 국민들은 선거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촛불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탄핵할 수 탄핵도 할 있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항상 풀려났고 지금도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이명박 구석이. 정부 때 조폭도 아니고 예.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지금도 거리 곳곳에 주폭과의 전쟁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그렇죠. 예. 동네의 못된 술꾼들은 그렇게 험하게 잡아가던 검찰과 경찰이 왜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재벌 일가에게는 솜방망이 일가입니다. 벌금이 됐던 집행유예가 됐던 예. 뭐 또 특사로 또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또 대통령 위에 최순실 위에 재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벌가의 갑질, 또다시 불거진 갑질. 마지막 행간은 뭐죠? 촛불이 횃불 될 거다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서 나오던 횃불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이번 촛불 집회의 구호 중에요. 예. 대통령은 물러나라.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 최순실 게이트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언론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예. 정윤회 게이트 나중에 큰일 날 거다. 문고리 3인방 우병우 그들에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거 무시하니까 결국 부메랑을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재벌들의 갑질 이것도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땅콩 회항을 해도 아무 일 없고요. 예. 청년 알바 비정규직 착취해도 아무 이상 없고 음흠. 시위 직원들 두들겨 패고 맥값 줘도 큰일 없이 살 수 있고 매값. 예, 매맞은 값. 네, 이런 정말 재벌가의 쌓이고 쌓인 갑질이 멈추지 않는다면 예. 국민들은 뭐 불매운동은 물론이고요.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 제3자 뇌물죄 예. 재벌들 처벌하라 이런 목소리가 더 큰 부메랑으로 재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요. 이 한화 이야기 행간을 듣는 순간에도 지금 청취자 문자가 폭발입니다. 예, 제가 지금 다 따라가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성현님은 촛불 집회에 배우가 있다니 무슨 이런 물타기가 있느냐. 9797님 국민들 아침부터 끓어오르네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던질 뻔했다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분 손해입니다. 던지지 마시고요. 예. 어떤 논리로 여러분은 저 서석구 변호사와 만약 법정에 서신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하시겠어요? 보내주시고요. 아, 장한대 박창환 교수 어제와 오늘 우정 출연 감사합니다. 네. 또 언제 뵐지 모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2차 변론, 앞서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뷰로 들으신 것 말고도 정말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민 민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민원을 들어주라는 유경수 여사 유훈을 따른 거다란 말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독교 신자이자 우리 시대의 원로입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10월부터 시작된 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쭉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요. 국가 공권력의 최정점이 대통령이죠. 예. 이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비선진을 위해 그 소중한 공적 권위를 사사롭게 활용했는지 가슴 아프게 눈여겨봤고요. 예. 또 대한민국의 최고 이 법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법 행위를 정의롭게 대응하는지 눈부릅뜨고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법정이 이 사태를 풀어가는지 결론 내리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다고요. 예. 어제 2차 공판, 사실상의 이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는 말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졌는데 우리 한완상 부총리께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이를테면 그게 촛불 민심이 진정한 민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먼 옛날 어느 미개국에서 온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들이 놓친 촛불 민심의 중요 특징을 좀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고 싶어요. 뭔가요? 예. 놓친 부분. 예, 놓친 부분들을 이게 하나는 먼저 세계 가장 선진국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촛불 시위를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가 마치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듯 이번 촛불 시위는 가장 성숙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상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1,000만 명 연인원이 참여했어도 단 한 건의 폭력 충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인가 노동계 청년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이 내려와 비폭력을 맞아요. 외치니까 맞아요. 그 노동계 청년들이 내려왔어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지난날 폭력적 공권력에 돌로 맞싸웠던 거칠게 대응했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장에는 우렁찬 함성은 있었지만은 저주에 찬 폭언은 없었고요. 예. 그곳에는 촛불이 횃불로 진화했지만은 폭력적 질주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축제의 몸짓으로 가득 찼고 예. 어느 성직자가 표현한 대로 꽃과 별의 혁명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이 감동적인 서구 사람들도 감동했던 그런 촛불 시위였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하. 또 하나의 그 특징은요. 예. 이 광장에는 진보도 보수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서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계급과 지역과 연령과 종교,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모두 뛰어넘었는데 특별히 나를 감동시킨 것은 예. 우리 손주뻘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예. 엄마의 손을 잡고 그야말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거 보고 우리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런 촛불은 조금 더 이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아름답게 진화된 한국적 집단지성, 예. 한국적 집단 감성이었어요. 예. 1,000만 명, 200만 모이면 그게 폭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 이 교과서를 보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이 서석구 변호사한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그런데 촛불 민심 아니고 이렇게 국민에 대한 진화의 선전포고다. 이 모습을 변호사들과 박 대통령과 박 사모 집단과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두려워하니까 색깔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색깔 공세를 씌워버리면 그래도 이제 그 이른바 색깔 공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모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색깔 공세를 씌우는 것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럼 이분이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색깔론밖에 씌울 게 없어서 색깔론으로 가는 걸까요? 원래 법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유치할수록 그것이 색깔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 법리론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배 세력들, 부패한 지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법리 이론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반대한 반세 운동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국과 숙의 참칭을 했다. 예. 내라는 음모를 했다 이거죠. 내라는 뭐.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했다. 이건 지어냈거든요. 그렇죠. 팩트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죠. 법률가들이 지어냈습니다. 지어냈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 그 죽이기 위해서 지어냈죠. 예. 그 모습을 지금 더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촛불 시민은 우리 김현정 앵커도 보셨지만은 결코 그 연인은 1000만 넘었어도 박근혜 죽이라는 소리 없었어요. 예수 죽이라고 했던 그 당시 군중과 달리 했다는 것이 그 박근혜 씨가 스스로 하야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받아라였죠. 하야하고 탄핵. 퇴진해라. 예. 그것도 스스로 해라. 예. 이렇게 했지 폭력으로 죽이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한한상 부총리님. 예.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군중 재판으로 소크라테스도 사형됐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십자가를 진 예수처럼 모함당하고 있다. 비유를 한 겁니다. 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게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는 아시다시피 민간인이었고 사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평생을 공인으로 살아서 우리들이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분의 메시지는 공공적인 거였고, 물론이죠. 내 새끼를 먹여 살리라, 내 동생을 잘 돌보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었죠. 항상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하게 감옥 가고 차별받는 사람, 그리고 병들어도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이들의 소위 지극히 적은 자와 지극히 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 그 아픔을 동고했는 사인이면서 공인이었는데 예. 박근혜 씨는 최고 공인이었으면서 가장 추악한 사인의 이익을 도모를 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예수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기가 막히셨어요. 예수를 이렇게 또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번 더 십자가에 모독으로 또 한 번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를 2000년 동안에 감동적인 공공적인 생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참 내놓았던 공인 중에 공인인 예수님을 예. 저렇게 해석함으로써 또 죽인다는 생각을 내가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한부 총리님이 뭐 기독교인이니까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만 박 대통령이 예수에 비유된 건 이번 경우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대통령 탄핵을 하라는 건 성경에서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돼달라.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탄핵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들을 맹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씨도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힘들게 자기 고향에서 여당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호남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누가 가룟 유다이고 누가 예수인지 국민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 총리께서 서석구 변호사가 기독교인이라면이라고 물으셨는데 한 분이 답을 주셨네요. 홍성원님 청취자가 천주교인이시랍니다. 그분은. 예. 천주교도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넓게 뭐 크리스천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부탁으로 특정 기업을 이제 지원하라고 재벌들한테 압력 넣은 부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리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가르침 때문이다. 어머니가
민원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최순실 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 많아 수천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진 그런 사람의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예. 그것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사사로운 추악한 거래지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유경수 여사마저 또 한 번 죽이는 겁니다. 아, 유경수 여사마저 이거 좀 못 박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명예훼손입니까? 사자 명예훼손입니까? 이 변론이? 그렇죠. 왜 유경수 여사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켜요?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문자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라는 유훈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원 들어준 거면은 제 민원도 들어줍니까? 요 문자 많이 오고, 그만 대통령직 내려놓으시라는 게 민원입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다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가간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미 치부한 사람에게 더 치부하라고 삼성을 불러서 말 사주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을 이때까지 집행해왔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탄핵 심판 2차 변론 쭉 보시면서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인식, 태도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대리인단의 지금 활동을 지금 초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초기부터 이렇다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새로운 정치가 나와서 이 사법개혁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사법개혁 철저히 해야 되구나. 특히 검찰이 지금은 검벌이 되지 않았어요. 체벌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벌처럼 됐어요. 김기춘 씨 또 유아무개 쭉 보면요. 검찰의 권한이 옛날 박 대통령 아버지 때는 군사 장군들이 군벌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작살내더니만 그 다른 이 검벌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요담 정말 검찰 개혁 이게 한국의 사법 개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상처 입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끝으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께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좋은 말씀 주신다면요. 짧게. 제가 덕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몰라도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한국인은 정말 계급, 지역, 성, 이념 관계없이 세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국위를 크게 선양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했다고. 선양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국위 선양한 적이 난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축구할 때 붉은 악마가 잘해서 하긴 했지만은 2002년 붉은 악마 이후에 이건 정치적으로 14년 만에 서구를 감동시켰는데 대통령은 거의 최고 공권력을 비선 사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악용해서 국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국민은 국위를 선양하고 대통령 국위를 실추시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확인하면서 저는 굉장히 사실 기쁘기보다 슬펐어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촛불이 광장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계속 빛나야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밝게 다 올라야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자기 삶 속에서 촛불을 계속 들어주시면은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왜? 그 촛불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상한 과격한 좌파 이런 우파 이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엄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 그들이 배우는 그것을 보고 내가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어디서도 촛불의 정신은 세계 최고의 선진민족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로 이 촛불을 올리자 이거죠. 한마디만 더 한다면 촛불은 자기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가운데 몸을 불살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 별로 몸 불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 모여서 알겠습니다. 개헌을 고기로 예. 이 자기 자리 나눠 먹는 일에 이 정신을 쏟는 걸 보고 예. 국민들 눈을 부릅뜨고 예. 진짜 촛불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불사르는 촛불. 오늘 눈 부릅뜨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촛불은 마음속, 우리 삶 속에서 간직한 채 한 해를 보내라는 좋은 말씀. 한한산 전 부총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한상 전 부총리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치권 시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따져볼 틈도 없는데요.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정치판을 읽어봅니다. 월간 땡땡땡. 월간 암흑에 격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월간 정두원 편은 보내드렸고요. 상당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주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야권 인사. 많이 기다리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월간 정청래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이슈인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말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요. 새누리당 혈투의 D-Day입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가라라고 지정한 바로 그 마지노선이 오늘. 네. 서청원, 최경환 핵심 친박들 나가라. 하지만 서청원 의원 나갈 김이 전혀 안 보이고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1년 전쯤 되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전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정현, 정가비원 두 분은 지금 탈당을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둘 중에 하나를 예언합니다. 뭡니까? 서청원이 죽든 임명진이 죽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누구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청원이 나가느냐 임명진이 나가느냐인데 정청래 의원 보시기에는 결국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길 것이다. 임명진 위원장은 사퇴 카드라는 가장 큰 폭탄 인지를 갖고 있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냥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당연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서청원 의원이 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예언대로 되는 거고 나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죠. 쪽박을 차는 거겠죠. 하하,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새누리당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야권판으로 와보겠습니다. 변변한 지금 뭐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콩가루처럼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 여권 상황에 비하면 야권은 훨씬 상황은 낫죠. 객관적인 정세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슬슬 빅텐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야권 안에서 시끌시끌 잡음이 좀 들리긴 해요. 네. 예. 우선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 기사를 봤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겠다. 친문과는 손 못 잡는다라고 어제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호남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말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호남 민심의 영린을 건드렸다. 호남 민심은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말했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근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30명에서 40명가량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10여 명이 손학규 전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다라는 설, 그 정도가 아니라 3, 40명과 얘기해봐도 똑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더라.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10명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 뉴스가 홍수로 쏟아지는데 맞아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을 확인했는데 예. 내가 왜 나가냐. 오른팔 왼팔조차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일 없다. 나갈 일 없다. 아니, 오른팔 왼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 출신. 누굽니까? 그럼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네, 거기까지.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네요. 누구예요? 네. 강훈식 의원? 강모. 강모. 김모. 김병욱 의원? 네, 이렇게 되는 김모. 겁니까? 이분들이 예. 왜 나가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시쳇말로 뻥카다라고 뻥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뭐 의견과 주장들이 우죽순으로 나오는데 예. 저는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당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분이 안 계시니까 반론을 못하는 자,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예. 이화에 대해 어떻게 합격했죠? 부정 입학했다고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속속. 들어가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칙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의 대선 룰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선 룰 규칙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죠. 정유라처럼. 아이고 그렇게. 아니 근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사실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많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헌 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왕적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게 누구 발언입니까? 네? 박지원 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지원 대표 발언이죠. 그리고 2달 후에 예. 개헌하자. 즉각 지금 개헌하자라고 당론을 정했거든요. 2달 후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죠. 자, 근데 개헌이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면 백보, 청보, 양보해서 개헌을 합의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110일이 걸려요. 예. 넉 달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때 대선 치러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알 텐데 개헌 얘기하는 건 명분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자, 그것은 깃발에다가 예. 자, 촛불 집회도 막 깃발이 보이잖아요. 모이라고. 보이죠. 개헌이라고 쓰고 깃발로 모이는 겁니다. 깃발을 하나 들어서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깃발에 쓸 말이 없으니 지금 개헌이라는 말을 거기다 쓴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깃발용입니다. 깃발용이다. 네. 어쨌든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큰 경선판 벌여서 시끌시끌 이슈 만들어지고 이러면 힘이 실리는 자, 건 그런데 맞지 않아요?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 때 예. 공약을 걸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그 의지가 부족하다. 시기가 뭐 문제냐. 그럴싸하잖아요. 아하. 그렇게 개헌을 얘기한 분들은 대선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들의 저는 루저들의 연합의 합창이다 이렇게 봅니다. 루저들의 연합.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긴 갈 것 같으세요? 10명을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긴 갈 것 같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나갔잖아요. 나갔죠. 네,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고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개보당이나 예. 국민의당이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아하. 저는 뭐 지금 갈 것을 예상해 놓고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결국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갈 거라고. 안희정 지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냐. 손학규 대표 정계 은퇴하셔라. 이러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뭐 챙챙한 칼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동지는 해마다 오죠. 12월 달 되면 그중에서 12월 달마다 새로운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분 같은데
만덕산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만덕산이 하산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굴에서, 네, 토굴에서. 네, 하산하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네, 그분은 항상 지금 정치는 타이밍이 예술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죠. 저류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줄은 몰랐죠. 본인들도 그렇죠. 몰랐겠죠. 그렇죠. 그때 일주일 전쯤 하산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지원 유세를 하고 그랬으면 돕는 모습을 보였으면. 근데 질 줄 알았죠. 몸을 사린 거예요, 그러면? 사렸다고 보세요? 짱을 봤죠. 짱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를 봤죠. 눈치를 네. 봤다. 네, 근데 잘못 봤죠. 거기서 한번 타이밍을 잃었고 네. 이번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다시 만덕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토굴로 들어가게 될 네. 것이다. 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요? 이번에도 토굴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박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예. 때 국무총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국무총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센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하고는 상당히 좀 비껴서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네. 많은 촉을 잃었어요. 촉을 잃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안희정 지사처럼 그분은 그냥 지금 정계 은퇴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판에 한 번 더 뛰어드는 것보단 정계 은퇴 쪽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탈당 이후에 더 이상 오르막길이 없다.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지금 국무총리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10명 이상 뭐 탈당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없습니까?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하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넘어서고 있고 이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내려서 국민의당으로 갈 정도의 선택을 할 의원이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원래 대선 전에는 분당과 탈당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천과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원래 이합집산하면서 정당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워낙 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에서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 분들이 지금 개보신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보신당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안 됩니까?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꼭 좀 불러달라고 그쪽 그것을 분들이. 빨리 발음하면 개보신당이 돼요. 개혁보수신당은 어쩔 수 없이 분당한 거지만 대선 앞두고는 그렇게 갈라지는 일이 많지 않다. 네, 흔치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다.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 따라 나갈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다. 빅텐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반기문 총장 오면서?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마도 반반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 1월 12일 날 온다고 했고요. 제가 어제 그 측근인 오준 대사 인터뷰했는데 권력 의지도 상당히 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하던데요. 봤을 때 시사전에서 23만 달러 수수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박연차 리스트에 뭐 있었다 어쨌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 즉각 사법 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걸로 즉각 고소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중재위 제소 정도만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그 23만 달러 수수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언론중재위로 가면 그냥 이거 반론 뭐 이렇게 조치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래서 자신의 반론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는 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초반부터 상당히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천지 유관단체에 지금 동영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검증의 터널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참모 스타일이었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외교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은요. 자기가 스킨십을 통해서 확보한 열성적인 지지층이 없으면 대통령이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스킨십을 통해서 계속 이쪽에서 구르면서 그 근데 지금 반기문에 대한 지지는 예. 반기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예.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예.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다가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이 없이 허상 어떤 이미지 거품 보고선 좋아하는 거다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는 별명이 뭐죠? 기름장어잖아요. 예, 예. 기름장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회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퇴추위를 보다가 출마 안 할 가능성도 반 정도 된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조차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만약 거기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당선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고. 자, 그리고 반기문 같은 제3의 후보가 예. 출마를 하려면 보통 정당을 창당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대선의 타임 스케줄상 예. 정당을 창당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박당 그리고 개보신당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네, 개혁보수신당, 예, 예. 국민의당 예. 셋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갈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뭐 개혁보수신당이 그나마 유력하죠.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예. 유승민 씨가 견제구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가 벌써 맞아요.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예. 자, 꽃가마 타고 환영을 해도 갈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거기에 터줏대감들이 당신 오지 마.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거를 의지로 뚫고 예. 지름탕에서 굴러보지 않는 반기문 씨가 어찌 가겠는가? 저는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경선 치를 거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모셔오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대선 경선은 실제로 이렇게 화상처럼 예. 뜬구름처럼 떠 있는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경선은요. 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 예, 예. 그럼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기 어려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달라요. 굉장히 다른 양상을 굉장히 보여주죠. 달라요. 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으로 한다면 예.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핵심 지지 코어층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느 정당에 가서 경선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출마 자체가 아직도 반반이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생각. 예. 예언. 월간 정청래. 오늘 다 풀으시면 안 돼요, 정청래 의원님. 시간이 얼마 남았죠? 다 갔습니다, 지금. 다 갔습니까? 예.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 가지 하시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앞으로 대선까지 4라운드에 고개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라운드요? 예. 1라운드는 국회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충돌 이것이 1라운드인데 예. 1라운드는 지났습니다. 예. 2라운드는 곧바로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개헌파와 비개헌파 당장 개헌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대결한다. 지금 2라운드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2라운드군요. 3라운드는 뭡니까? 3라운드는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을 하자.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말자. 제3지대가 될 것이다. 예, 그것이 3라운드. 3라운드. 예. 그리고 이제 4라운드는 예. 본격적인 대선입니다. 지금은 2라운드 한 복판에 있고 곧바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계속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개혁 보수 신당과의 예. 연대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3라운드로 이제 되는데 지금은 개헌을 당장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불구하고 예. 깃발용으로 2라운드에 복판에 있고 3라운드, 4라운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아하. 정청래는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우리가 월간 정청래로 만날 때는 3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가고 있겠네요. 그때는 3라운드 한 복판에서 한복판에서 다시 이 스튜디오에 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또다시 정치판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병에 붙은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내 돈 챙겨? 부자 되세? 가까운 마트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엿새 지났습니다. 어떻게 새해 느낌 좀 나십니까? 뭐 조금 전에 대통령 변호인 인터뷰도 그랬습니다만 계란값 파동에 조기 대선 전국에 이 분주하고 어수선한 것들이 이어지면서 올겨울은 이상하게도 겨울 느낌 잘 안 납니다. 음향뉴스 현장, 그래서 CBS 라디오 DJ들을 만나봤습니다. CBS DJ들이 추천하는 겨울 아닌 겨울 같은 겨울에 듣기 좋은 음악들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DJ 박승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기꺼이 연탄 한 잔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요. 안치환 씨가 멜로디를 붙였죠. 연탄 한 장, 그 따뜻함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잔도 데려가지 못해. 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 창밖에 흰 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우유의 향기 가수 강수지입니다.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런 겨울 추억들 많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노래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치현과 번님들의 사랑의 슬픔. 나를 사랑한다고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안녕하세요.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의 DJ 이한철입니다. I don't wanna be a part. 어떤 겨울 풍경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골랐고요. 패밀리 오브 디 이어의 히어로 함께 들어보시죠.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There's always 한동준의 FM 팝스의 한동준입니다. 저는요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제니스의 In the Winter. 이 노래 들으시면서 겨울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죠. And in the winter, extra blankets for the cold. Fix the heater, getting old. I am wiser now, you know, and still as big a fool concerned. 안녕하세요.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강서구입니다. 겨울 하면은 아무래도 오페라 라보엠이 떠오르죠. 추운 겨울날에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선악 스케치 뱀이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겨울의 노래로 아그네스 발차의 아스프리 메라케야 마스를 추천합니다. 우리 쓰디 쓴 지난 날들이 있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요즘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치환의 연탄 한 장에서부터 In the Winter 그리고 클래식에서부터 이 아그네스 발차의 좋은 날이 올 거야까지 참 좋네요. 여러분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CBS DJ들이 추천하는 겨울 아닌 겨울 같은 겨울에 들을 만한 노래들 음향 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윤준현님, 지금 저 레인보우에서 음악만 나와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김현정의 뉴스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거 김현정의 뉴스쇼고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상당히 좀 열기가 후끈했죠. 예, 좋은 말로 하면 열기가 후끈했고 좀 스팀이 많이들 열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시켜드리려고 차분한 노래로 음향 뉴스 꾸며봤는데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 노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흔히 닥터 지바고에서 이렇게 설경과 함께 펼쳐지던 음악들, 그다음에 러브스토리에서 예, 연인들끼리 눈싸움하던 것들. 그래.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이면은 하와이안 훌라 뮤직 같은 게 따뜻한 음악이 더 생각납니다. 코코모의 칵테일 막 이런. 김현정 앵커는 연령대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신가요? 저는 그냥 뻔한 노래긴 한데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런 거 들으면 겨울이구나. 예. 자, 노래로 우리가 잠깐 열기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문자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예.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저희가 다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이거 다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최영집님 맹목적 반공주의네요. 어떤 경우든 합리적인 대화가 돼야 하는데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분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계시다니 점점점 하셨습니다. 황은지님 서석구 변호사 같은 분의 발언이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셨고요. 조용주님 서석구 변호사가 말한 그 촛불 집회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보수층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정말요? 조용주님? 보수층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얘기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퍼나르는 카톡 같은 것으로 퍼나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제보 주셨고 0930님은 성스러운 태극기와 성스러운 예수님을 극우단체들 시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는 데 갖다 쓰는 것이 참 분노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3252님은 이 서 변호사의 논리는요, 유일한 논리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을 색깔론으로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 기자수첩에서는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JTBC가 정유라 씨 은신처를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도한 게 과연 기자의 취재윤리, 언론의 보도윤리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JTBC 기자가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쫓다가 발견을 했어요. 예.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잡혀가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자는 보도할 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정도면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 그 집에 숨어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유괴범이나 납치범이나 테러 용의자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끝까지 신고를 안 하고 경찰이 알아서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냐. 기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일본에서의 예입니다만 조직폭력배가 경쟁 조직의 두목을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느 은행 쪽에서 잠깐 암살해버릴 테니까 텔레비전 미리 와서 찍으셔. 라고 연락을 줬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폭력적인 살인 행위인데 경찰에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단 죽는 걸 갖다가 제대로 찍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실제로 한국 기자들이 토론이 제일 심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문익환 목사께서 북한에 일단 통일을 위해서 방북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구속되고 이제 옥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네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일본에서 무조건 문익환 목사를 쫓아가서
방북을 해서 취재 기자가 되겠느냐? 돌아오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북한에 영영 억류돼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너는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국가보안법 사건에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로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권위주의적인 정권 시대니까 경찰에 쫓기는데 그 수배자를 숨겨줄 수 있는 곳은 방송사 사무실밖에 없었는데 숨겨줄 거냐 말 거냐. 숨겨줄 거냐 말 거냐.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직업 윤리상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말이죠. 미디어 교과서에는 사건 불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기자들의 윤리입니다. 언론인의 윤리입니다. 중요한 원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 윤리와 양심 또는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무가 부딪힐 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일단 이것은 그 조직과 그 취재 기자가 함께 논의를 빨리 거쳐서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건데 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내가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냐? 우리 방송국을 그렇죠. 위해서냐? 국가를 위해서냐? 사건에 개입 안 하는 건 좋은데 음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는 절대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 자신에 대한 의무, 자기 양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불법 체류자, 가난한 이주 노동자였다면 야 사회 질서상 불법 체류는 안 돼. 무조건 경찰에 일단 신고. 그리고 잡혀가는 거 찍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하나 정유라 씨가 기자를 불렀어요. 예. 저 인터뷰 지금 할게요 그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인터뷰하고 신고하느냐. 예.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를 했다면 신고하는 문제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 꺼려지죠. 정유라 씨가 들어오세요. 그럼 인터뷰 해드릴게요. 했는데 인터뷰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잠깐 계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데려가게 할 테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것도. 그다음에 아기의 문제. 아기가 낯선 곳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정유라 씨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혀가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 때는 이제 마침 보모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이건 아마 덴마크 경찰도 고민을 했을 문제고 예. 고객에 대한 의무, 시청자 독자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의무, 소속 언론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따르냐의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이게 옳은 거냐. 지금 예. 이 상황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하러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체포되는 걸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은 국민이 빨리 찾아내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 국민의 어떤 요구에 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나서 동종 업계와 동료 기자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이건 관행에 대해서 기자들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튈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번 논란이 언론계의 불문율이던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저는 연 것 같아요. 예. 이 기회에 논의 좀 해보자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간담회에 간 기자들의 윤리가 뭐냐 이거부터 지금 따져야 될 건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1월 1일에 그 간담회 그 기자들에 대해서 뭐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각종 단체 산업 현장 방문, 준공식 공식 만찬 행사 참석,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 정책을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기자들은 간담회를 대통령이 소집한다니까 우르르 갔는데 그것도 노트북 갖고 오지 마, 녹음기 안 돼, 촬영하지 마라고 하는 조건부까지도 지켜가면서 우르르 가서 대통령이 설명한 걸 그대로 옮겨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수배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경찰 당국에 신고한 것이 시급하지는 않고 지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개최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된다면 여기 참석했던 기자단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게 돼버려요. 그러네요. 이거부터가 사실은 더 심각한 토론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상욱 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밥은 밥보다 건강한 밥. 몸에 좋은 슈퍼 곡물과 쿠쿠의 초밥이 만나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쿠쿠의 초밥으로 짓는 밥보다 건강한 밥. 맛있게 드세요. 쿠쿠 풀스테인리스 4.0 마스터. 조인성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세요? 그럼 옷부터 바로잡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스타일에 변화를 주세요. 스타일이 달라지면 상대도 달라집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파크랜드. 끝까지 침착하게 소통해야 하는 것이 앵커의 책무지만 그 앵커라는 직업이 그 소명이
참 힘들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한 오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 다시 여기 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